중국 정부가 그저께 금리 0.25% 인하, 지불준비율 0.5% 인하를 했지만은 어제 상하이 증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이야기는 중국이 과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의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지금 번져가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외국의 각종 유수한 경제 잡지들은 중국의 경제 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외견상입니다. 실제로는 시진핑이 통제를 하겠죠. 리커창 총리가 퇴진해야 될지 희생양이 될지가 큰 관심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주가 폭락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 보름 동안에 480조를 쏟아붓고도, 그러니까 이 정치나 경기 부양책으로 48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의 예산보다도 1년 예산보다도 100조가 더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중국 경제가 희생이 된다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공포는 더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덩소평이 백묘 흑묘론이라고 해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잡기만 하면 된다고, 즉 이 경제를 고양이에 비유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고양이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중국 정부를 도로 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호랑이가 됐는데 고양이에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시장을 고양이 정도로 보다가 된통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요, 리커창 총리는 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와가 정권회사 대표들, 금융관계자도 모아놓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호통을 쳤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정권회사가 여러가지 대책을 다음날 발표했는데도 이 호통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정부의 의도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즉 시장을 다루는데 중국 정부가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 라는 것이 지금 외국의 시각입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기준금리만 5차례, 지불준비율만 4차례 내렸고 7월달, 8월달에 각각 한 번씩 동시에 금리와 지불준비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신뢰도는 지금 땅에 떨어졌고요. 오히려 갑작스럽게 뭘 갖다가 하겠다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고질적인 과잉 생산과 과잉 설비, 지방 정부의 부채,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 투입이 돼야 될 요소들을 적절하게 바꾸어 오지 못한, 즉 구조조정에 실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제조업 전체의 침체와 더 나아가서 부동산 침체, 이제는 정시의 침체까지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의 지방부채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게 18조인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어떤 불안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제조업이 잘 돌아가면요, 과잉 생산으로 늘어난 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주식도 화랑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통제의 미련을 못 버렸어요. 최근에는 이 공안, 즉 중국 경찰이 나서가지고 주식시장에 막 무작위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찰로 주식시장이 통제가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요, 80년대 덩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중앙정부가 해마다 성장률을 정하고 고용 목표도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즉 철저한 공산당의 통제에 따라온 건데요. 근데 최근에 이 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추락하고 있는 중국의 정권시장, 그리고 급격한 경기 둔화, 그리고 경제 통계에 대한 불신은
공산당이 입맛에 맞게 경제를 갖다가 주물러 오다가 이제는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공산당이 주무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버려서 공산당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탄탄한 경제 성장, 뭐 한때는 10% 이상 성장해왔고 요 근래에도 7%는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해오던 중국 경제. 그래서 그 경제가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의 지지 기반이 되었는데 이제 고성장이 붕괴되고 중국 정권 시장이 추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중국 경제의 불안은 역대 겪어보지 못한 중국 공산당 일당 집권을 체제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공산당이 현재와 같이 지배하는 행태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서 불만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중국이 과연 지금대로 정치가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기에 온 겁니다. 중국 경제가 아주 형편없을 때 저임금을 바탕으로 고도 성장을 할 때는 그 고도 성장의 과실들이 좀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별로 없었습니다. 천안함 사태라든지 홍콩 민주화 시위 이럴 때도 중국 경제가 세계 1대 강국이 되어간다, 멀지 않았다 이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척 했지만 이제 경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중국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중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집권 이후에 반부패를 앞세워가지고 정적을 제거해왔어요. 하지만 반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위기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반부패로 수많은 적만 만들어왔지 근본적인 중국의 개혁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최근의 정치 폭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똘마니 중에 하나인 리커창 총리를 제거하면서 결국 중국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건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다음에 가짜 통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공산당이 일당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에 시진핑 주변에 경제 6인방이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리커창 총리, 그 다음에 왕치산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서기, 그 다음에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 총재, 그리고 류허 중앙재경 영도소속 상공실 주임, 그리고 러우 지웨이 재정부장, 그리고 시 샤오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이런 6명이 시진핑의 지시를 받아서 경제를 끌고 간다는데 저는 이 6명 중에서 저렇게 거대한 민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조차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국 경제는 세계 2위 수준, 즉 세계 경제 GDP의 15% 수준입니다. 2위 수준인데 정책 결정이나 경제 통계는 개발동산국 아프리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격차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중국 경제에 지금 불안의 원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중국 경제가 7% 성장을 한다는데 이런 어떤 발표도요 완전히 엉터리란 겁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중국 경제 발표를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경제 분석 잡지들이나 전문가들은 화물 운송, 전력 생산, 부동산 개발 통계, 여행객 통계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3.7%다, 4.8%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현재 4.8% 성장을 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는 3.7%다라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통계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중국 정부의 통계라는 것은 무조건 정해놓은 대로 결론이 나오게 돼 있다. 즉 올해 7% 성장한다면 결론도 7%입니다. 그래서 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라는 이 분석가는 중국의 실업률은 거의 매 분기 4.1%로 똑같아. 해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통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중국의 지금 경제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이 외환 보유액, 즉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역시 극비에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IMF에도 이런 내용을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정치 권력과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 지도층의 승인을 받아야 금리라든지 지불 준비율 인하도 발표하고 외환 보유액도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20, G7 이런 거를 갖다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중국에 전화를 해서 경제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통계나 숫자나 정책을 물으려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이 답을 들을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저 밑에 지하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런 불투명과 불확실성으로 점점 세계 경제의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경제 위기가 미국의 대선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요, 미국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 내줘서 무력해졌으나 이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경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국과 아시아에 경제 주도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은 트럼프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너무나 엮여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선을 긋고 좀 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시각들이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가세하고 있어요. 즉 오바마의 경제도 실패했다.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의 경제 해생 대책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끊었냐, 더 엮여갔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월가의 투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게 강화해야 되는데 오바마의 제재가 미흡했다라고, 또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오바마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 같은 안정적인 대선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런 후보한테는요, 중국의 정시 폭락이나 이런 그 변수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면 점점 더 극단에 있는 공화 보수당 좌우 극단에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 이 버니 샌더스나 도널드 트럼프에게 몰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프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버니 샌더스나 도널드 트럼프는 FTA 같은 이런 부분도 반대하고 있고요. 정치 기득권층, 또 로비스트들이 좌우하는 정치, 월가의 영향력을 받는 미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힐러리나 제프시는 기득권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경제 위기가요, 이 미국의 대선에서도 양극단에 지우친 후보들의 지금 독주를 낳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이 국민들 중에는요, 65%가 경제 등에 관련해서 미국이 굉장히 잘못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58%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계층은요, 노동자나 저소득 계층일수록 미국에 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중심이 되고 글로벌로 이렇게 FTA로 엮이고 하는 이런 경제의 세계화에 대해서 이런 미국의 저소득층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경제에 대한 불안감, 세계화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요, 이 양극단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연설에서 강의에서
이 세계적인 경제 불안은 정치의 양극단화 경향을 가져와서 정치를 거의 뒤집고 있다.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극우와 극자가 득세한다. 지금 중국의 경제 불안은요, 미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의 이 극우 극자 후보들에게 유리한 대선 환경을 낳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한국 국민들은 어지간히 참을성도 좋고 대단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